네, 문경환 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네. 네, 좋은 방송 감사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러 가지 좀 얘기 다뤄보겠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는 조금 뒤에서 다루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개방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거든요. 온라인에 보니까 아직 들어가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찾아보니까 이 신문을 개방한 것 같던데요. 이게 이제 오프라인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종이로 보는 거. 원래는 이거를. 국회 그 자료실인가요? 국회, 네, 국회 도서관에 도서관에 가야지 있습니다. 볼 수 네. 있다고. 그래서 자주 가셨잖아요. 보러. 예. 그게 그 북한 자료만 모아놓는 열람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갈 때는 신분증으로 실명 확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누가 보는지 확인을 해야 네, 되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하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아니 네. 어쨌든 이제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본다는 거는 원래 자유롭게 그냥 뽑아서 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 관련된 자료는 다 모아져 있고 그렇죠. 신분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 봐야 되고 그 자격이 이런 건 없나요? 네, 그런 자격 조건 그런 건 없는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북한 자료 중에서도 또 특수 더 등급이 높은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그 정해진 책상에서만 봐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감시하에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걸 뭐 몰래 가져가거나 사진 찍거나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너무 그런 자료도 있어요. 그래요. 너무 네. 어렵군요. 네. 근데 요거를 이제 제한을 풀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실명 인증 없이도 누구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노동신문을 비치하는 곳이 전국에 그 몇 군데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개수를 더 늘려서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아무 도서관이나 그 사다가 그냥 놔두면 되는데 그럴 도서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게 수입을 해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매일 나오는 신문인데 매일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뭉탱이로 들어와요. 그리고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중국 거쳐서 온이라고 1년에 190만 원인가를 내야 하는데요. 신문 구독료를 누가 그 돈 내고 구독합니까?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를 굳이 이 돈을 주고 비치할 도서관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도서관별로 그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별로 그 연간 구독료 같이 그걸 내고 네, 하고 싶으면 해라. 그걸 풀어주겠다. 할 수 있게 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누가 가서 볼지는 좀 고민이 되네요. 네,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일반인 접근을 제한한 지 55년 만에 풀리는 거라 그래도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조치로 보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일단 이게 그 우리 이제 흔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맨날 자랑하잖아요. 근데 말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하는데 특정 그 국가의 언론은 아예 다 통제해서 못 보게 한다. 이거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자유민주주의 아니라고 그냥 얘기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푸는 거긴 한데 저는 이제 이걸 풀면서 하는 얘기들이 사실 약간 위험한 발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노동신문 본다고 우리 국민 중에 누가 거기에 동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풀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봅시다. 노동신문에 윤석열 문제 있다라고 비판하는 기사들이 막 나와요. 그걸 보고 동조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동조 되겠죠. 네. 동조라기보다는 공감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래가지고 윤석열을 비판하는 집회에 참석을 해요. 그러면 노동신문에 지령을 받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촛불행동이 공격받지 않았습니까? 네, 노동신문 보고 동조돼가지고 너 나온 거지.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지. 이렇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래서 그냥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돼요.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 정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거는 어떤 의도로 했냐라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냥 객관적으로 학문을 연구하려고 노동신문을 봤습니다 하고 집회 나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잖아요. 네. 5천만 명 중에 북한 노동신문 보고 이건 나 공감되네, 동조되네, 동조해. 북한 체제 좋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까요?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죠. 네. 그럼 있으면 다시 금지해야 되나요? 이거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조하면 금지하고 동조 안 할 것 같으니까 다시 풀고 이런 기준으로
기준을 삼을 거냐. 그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니까 그냥 깔끔하게 다 공개한다.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맡기겠다. 네. 뭐가 옳은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네. 동조 안 할 것 같으니까 풀고 동조할 것 같으면 다시 제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진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인식의 출발은 좀 문제가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진짜 사실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서 8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인식으로 지금 그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 동조해선 안 된다. 그렇죠. 왜?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가 우월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인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회주의의 장점을 얘기하면은 자본주의를 폄하하는 걸로 뭐 자본주의 체제를 비하하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렇죠. 항상 하는 반응이 흑과맥이에요, 진짜. 네, 너 그럼 자본주의 반대하는 거야? 라고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요. 둘 다 지지할 수도 있는 거고 둘의 장점을 연구할 수도 있는 거고 단점을 연구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자유가 지금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 이제 그 더 진보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진짜로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면은 자료를 개방해서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한다. 이런 게 이제 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인터넷 제한도 이제 또 푼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이제 추진하고 사이트에 들어갈 있어요.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도 다 제한이 돼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네. 2000년대 중반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그 전까지는 북한 사이트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인터넷상에서 북한의 사이트는 없었고 그랬는데 북한이 이제 자체 사이트를 만들어서 인터넷상에 이제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그때가 아마 이명박 정부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럼 국내에서도 북한 사이트에 막 접속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차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인터넷 사업을 하는 기관 통신사들이 있어요. 그 KT라든지 이런 데들. 이런 데에서 이제 그 인터넷 망을 이제 관리를 하는데 정부의 그 인터넷 관련된 그 방송통신위원회인가 아무튼 거기일 거예요. 거기서 그 뭡니까? 그 인터넷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록들을 만들어 가지고 KT 같은 데다가 주는 거예요. 너네 이것들 다 제한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목록은 그럼 누가 만드느냐? 여러 이제 경찰청에서도 들어가고 뭐 국정원에서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서 북한 관련된 사이트, 그다음에 이제 뭐 불법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네. 불법 도박 사이트라든지 음란물 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목록이 쭉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 이제 제한에다가 이제 걸어서 국내에서는 접속을 못하게 하는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접속을 못하게 하지만 우회해서 접속하는 기술들은 많잖아요. 그럼 우회해서 접속하면 그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에요. 아, 그건 또 불법이 아니에요? 네, 접속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정부에서 금지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IP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유튜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결제 할인 받으려고 인도 계정으로 막 브라질 계정으로 막 가입하듯이 그렇게 하려면은 VPN을 써가지고 우회를 하거든요. 네, 보통. 그렇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는 접속이 가능하다는 거네요. 네, 이건 경찰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접속하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네, 그거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경찰에서 확인을 그럼 했어요. 사실은 그거를 금지하는 건 진짜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무의미한 조치네요. 네, 예를 들면은 국내 언론사들이 뭐 연합뉴스나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북한 노동신문에 뭐가 실렸다 이런 거 막 보도하잖아요. 그렇죠, 맨날 보죠. 네, 그 기자들이 그거 매번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종이 보고 그렇지, 하겠어요? 맞아. 네. 아니잖아요. 여기 자주시보도 그렇게 운영하시는 네. 거 아닙니까? 인터넷 그냥 들어가서 본단 말이에요. 네, 네. 그거 보는 것 자체는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만 뭐가 이제 걸리냐면은 그렇게 보고 나서 아까 얘기한 어떻게 것처럼 썼느냐, 예, 어떤 의도로. 예, 그 노동신문 보니까 윤석열을 비판했는데 윤석열 규탄 집회에 참석했다. 너 그러면 이거 하려고 본 거지. 거기에 동조하려고 본 거지. 이렇게 돼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저희는 노동신문을 보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은 늘 봐도 되는 거죠. 네. 알 끼고 살죠. 의심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상을 억제하는 거 아닙니까? 사상의 자유를. 그래서 이게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 제한을 풀어서 이제 누구나 굳이 뭐 이상한 뭐 VPN 깔고 뭐 이렇게 안 해도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그걸 감시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전화기나 노트북을 압수수색 당해가지고 포렌식 해가지고 너 봤어. 북한 사이트 접속한 흔적이 있네?
근데 너의 행적 보니까 정부 비판하는 뭐 글을 썼네. 너 이리 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게 함정 수사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악용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국힘당이 다시 재집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 때 노동신문 접속한 사람들 다 잡아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노상원 수첩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충돌하는 거죠. 네. 기존의 이 실정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한 상태에서 남북교류가 되거나 노동신문이 개방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합법인데 이후에는 불법이 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 취지 자체가 현실화되려면 국가보안법 폐지부터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좀 주되게 다룰 내용은 이 내용인데요. 다음 내용인데요. 2001년 자료를 들고 오셨어요. 이게 네. 보니까 미국에서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서 2001년 6월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그 정상회담 대화록 이게 비공개 문서였는데 이번에 공개가 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조선일보가 막 보도한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 문서 내용을 막 분석을 하면서 제일 핵심으로 보도한 거는 푸틴이 옛날부터 우크라이나 노렸다 이렇게 보도가 계속 되고 있고 그 내용만 거의 주던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비공개 회담 내용 실제로 공개된 게 어떤 내용인지 오늘 방송에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아마 다른 데서는 전혀 다루지 않을 방송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게 그 12월 23일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12월 23일에 정보 공개가 됐고요. 그 공개된 내용은 2001년, 2005년, 2008년 이렇게 세 차례 미러 정상회담의 내용이 공개가 된 거예요. 실제로 부시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자주 만났습니다. 총 임기 중에 23차례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대요. 상당히 자주 만났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시랑 푸틴 상당히 극과 극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죽이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첫 회담이 2001년 6월 16일에 유럽의 슬로베니아에서 열렸고요. 이때 나온 자료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는 이걸 보도하면서 자꾸 여거 봐라 푸틴이 이때부터 이미 우크라이나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 보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국내 언론사에는 이제 기레기가 많이 살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왜곡해서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문서만 그냥 공개해도 그 문서 원문을 읽으면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맥락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일단 부시 얘기 소개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부시가 2001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사실 이 방송을 보는 20대들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고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 부시 하면 생각나는 게 9.11 테러 이런 것도 좀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부시 소개 먼저 하고 푸틴이랑 그때 왜 친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인데 아버지 부시가 있고 아들 부시가 있어요. 이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냐면 아버지 부시도 대통령을 했고 아들 부시도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리고 이름도 똑같아요. 조지 부시. 그러니까 아버지 조지 부시가 조지 H.W. 부시고 아들은 이제 조지 W. 부시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미국에는 좀 그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아들한테 그냥 그대로 붙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이름 짓기 귀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진짜 신기한 문학이네요. 네. 이 조지 부시가 2001년 2월에 취임을 했는데 취임할 때부터 사실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후광으로 그냥 어부지리로 저기 된 거 아니냐.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실제로 그 아들 부시가 약간 좀 그 국제 그 문제나 이런 데서 상당히 좀 무지하다. 그래서 좀 혹평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2001년에 이제 그 집권하고 처음 유럽 순방을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쟤 뭐 알기나 하고 지금 오는 거냐 막 그랬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그래 아주 멍청이는 아니더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그 유럽 정상들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부시가 숙제를 다 하고 왔다. 그러니까 공부 좀 하고 왔다. 이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평가할 정도로 좀 혹평을 받던 사람이고요. 부시 하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9.11 테러 이후에 전 세계에 이제 전쟁을 일으킨 그쵸. 아주 그냥 전쟁광 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초반에 과연 어떤 입장들을 보였는가 이거를 보는 게 상당히 좀 흥미롭고 아까 이제 2001년, 2005년, 2008년 기록인데 이걸 순차적으로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생각이 어떤 식으로 변했구나 이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데 이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90년대 초반에 이제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냉전이 끝났잖아요. 네. 냉전이 끝나고 이 시기가 이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이 한참 이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온갖 문제를 일으키던 그 시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걸 아는 데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서 이 시기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 자료를 좀 가져왔고요. 네. 그다음에 부시뿐만 아니라 이제 푸틴 대통령도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하면 좀 잘 알지만 이때 25년 전에 푸틴 대통령 지금하고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푸틴 대통령 하면은 그 반미 초강성 이런 이미지잖아요. 이때는 친미였어요. 실제로 왜 그렇게 되냐면 푸틴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까지만 해도 거의 무명이었습니다. 정치 신인이었고 무명이고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옐친 대통령이 그때 이제 러시아 대통령이었는데 옐친이 총리로 그냥 기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옐친이 너무 실정을 많이 해가지고 거의 쫓겨날 판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를 이제 대신해서 너가 좀 어떻게 좀 수습 좀 해봐라라고 해서 푸틴은 이제 기용을 한 건데 기용하고 나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라고 해서 옐친이 중간에 대통령 사임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999년 12월 31일에 푸틴이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을 하다가 그 5개월 후에 대선을 치러요. 대선에서 가까스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제 완전히 초보였고 옐친이 발탁했다라고 해서 옐친이 사실 이제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라 망쳐먹은 고르바초프 다음으로 나쁜 놈 뭐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소련을 팔아먹었다. 이 위대한 소련을 팔아먹은 나쁜 놈이다.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기 때문에 옐친이 발탁해서 총리가 됐고 대통령이 됐으니까 얘도 친미파일 거야 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푸틴은 원래는 뭐 하던 사람이냐면 KGB 출신입니다. KGB라고 하면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그 아주 소련의 아주 유명한 정보기관이죠. 우리로 치면 이제 국정원 같은 건데 거기 요원이었고 그래서 동유럽에 파견돼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런 이제 수순까지 밟게 됐는데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시와 푸틴의 만남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부시는 일단 뭐 정치도 잘 모르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이고 푸틴은 정체를 모르겠다. 이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네. 친미파 같긴 한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구 사람들은 어떤 눈초리가 있었냐면 소련이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가 되긴 했지만 쟤네들의 속셈을 모르겠다. 아직 자본주의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두 사람의 만남이 이제 냉전 해체 이후에 이 세계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찾아보니까 저는 이제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화제됐을 줄 몰랐습니다. 찾아보니까 조선일보도 이 내용을 딱 뽑았더라고요. 당시에 화제가 된 게 부시가 푸틴의 눈에서 영혼을 보았고 그를 신뢰하게 됐다라고 발언을 해서 엄청난 화제가 됐었나 봐요. 네. 거의 이 정상회담의 핵심은 이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눈에서 영혼을 보았다 이게. 거의 뭐 트럼프가 지금 편지 보내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초반에 딱 만났을 때 둘이 완전히 기싸움 하면서 막 험악한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부시가 딱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떻게 푸틴 믿을만 합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눈에서 영혼을 봤다.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당히 급격히 이제 친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말이 잘 통하네. 두 사람이 말이 잘 통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됐는데 그 이제 사연이 이제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아 그때는 몰랐고. 네, 그때는 몰랐죠. 얘 왜 이런 얘기를 해? 이랬는데. 네, 그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푸틴 대통령의 일화가 있어요.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 정교회 이제 신자인데 그 정교회를 믿게 된 계기가 있대요. 어머니한테서 십자가를 선물을 받았는데 이 십자가를 가지고 있다가 1996년에 별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 상당히 좀 크게 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잿더미가 됐는데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걸 가보니까 이 십자가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한 번도 벗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사진 네. 보내드린 게 있는데
사진 보시면 그 푸틴이 그 요즘은 별로 안 하는데 요즘 좀 나이 많이 먹어가지고 별로 안 하는데 그 대통령 초반에는 약간 자기의 어떤 남성미를 과시하기 위해서 저렇게 우통벗고 막 사냥하고 낚시하고 뭐 이런 사진들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걸 보면 항상 저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기는 한 번도 그 이후로 저 십자가 목걸이를 벗은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부시는 또 미국의 특유의 그 독실한 기독교인 이거든요. 이 얘기를 듣고 감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과 나는 어떤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뭐 러시아 종교에도 큰 범위에서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네. 이 종교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푸틴에 대해서 이제 극찬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 배경이 여기도 써져 있었다는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대화록에 ABM 조약에 관한 얘기가 자주 나온다고 합니다. 이 ABM 조약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맺은 미사일 조약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요 조약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고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ABM이라는 게 안티 발리스틱 미사일 해서 그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그 미사일을 만들지 말자는 조약입니다. 그게 이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요격 미사일을 쏘는 건데 그걸 하지 말자. 즉 상대가 공격하면 그냥 맞자라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이상하네요. 되게 이상한 조약이죠. 이게 합의돼서 만들어진 조약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요격 미사일을 서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요격 미사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요격을 하면 상대방이 공격을 해도 막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안심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정정당당하게 머리 아파. 네, 칼과 창만 가지고 싸우자. 방패는 내려놓자 이거예요. 상당히 파격적이네요. 파격적이죠. 재밌죠. 근데 이거를 2002년에 이제 부시가 파기 선언을 하는데 그 전부터 계속 이거 파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이미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 대화록에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왔던 거고 네. 이 ABM 조약 파기 선언이 사실상 저는 미국의 일극 체제를 선포하는 선언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 새로운 전 세계적인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를 좀 보면은 제가 그 대화록을 보내드렸는데 네. 저런 얘기를 하죠. 푸틴이 왜 ABM 조약이 당신에게 제약이 되냐? 그러니까 왜 없애려고 하냐? 뭐가 제약이 되길래 그러냐? 그래서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게 뭐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데 부시가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야 ABM 조약은 우리 둘이 맺었는데 이거는 우리 둘이 서로 적이기 때문에 맺은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우린 적이 아니다. 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필요가 없다. 대신에 우리 둘의 공동의 적이 네. 우리를 공격할 때 그걸 우리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없애고 이제 이 요격 미사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는 그런 이제 대화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이제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부시가 2002년에 이걸 결국은 이제 파기 선언을 하고 요격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나온 게 뭐 사드 이런 게 그때부터 이제 개발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거를 만들어서 배치를 한 다음에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네. 왜냐하면 사실 부시가 야 이제 우리는 친구야라고 했는데 러시아가 그렇구나 우리 친구구나 이제 미국이 우리 공격할 일이 없겠네라고 안심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도 S300, S400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니 지금 다시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 그 영화 다시 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두 나라가 그 최종적으로는 이 조약이 파기되면서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렇죠. 나오는 네. 건데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렇고요. 자, 그리고 나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흥미롭던데.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나토라는 거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맺은 거고 여기에 이제 대응해가지고 러시아가 동유럽 국가들하고 이제 소련 시절이었죠.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만든 게 바르샤바 조약 기구였어요. 그런데 소련이 해체돼 버렸어요. 네. 그 동구권 나라들도 다 자본주의로 다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는 자동으로 없어졌어요. 그러면 나토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 나토라는 게 소련이 서유럽 국가를 공격할까봐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소련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나토도 없어지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토가 오히려
동유럽 국가들을 가입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회유를 해가지고 야, 너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 그러면 우리가 뭐 부자로 만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가입을 시키는데 사실 그 독일 통일 전에 소련과 미국 사이에 합의한 게 있습니다. 나토 동진하지 말아라. 나토 확장하지 말아라. 그러면 독일 통일을 용인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독일 통일되고 나서 미국이 나 그런 거 몰라. 그리고 계속 확장을 해가지고 동유럽 국가들을 가입시키니까 이제 소련이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거 한번 또 대화록 보시면 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더 많은 자유를 가져다 주었지만 정작 누릴 수 없는 대규모 변화에 속았다고 느낍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사회주의를 포기했으니까 뭔가 이제 그 자유를 만끽할 줄 알았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서민들뿐만 아니라 엘리트들도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 얘기는 이제 지도부 역시 그런 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련의 선의가 자발적으로 세상을 바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바뀌면서 소련에 가입돼 있던 나라들을 다 독립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코카서스 이런 데들을 다 독립을 시켜줘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죠. 어떤 나라가 자발적으로 자기 영토 일부를 떼서 너네 그냥 독립해라고 그냥 용인해 준 사례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소련이 선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래서 얻은 게 뭐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토가 동진하면서 우리가 독립시켜줬던 나라들을 하나씩 가입시켜. 둘씩 네. 나토로 그냥 흡수해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이제 얘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부시가 너네 그 남쪽 국경 문제가 뭐냐면 분쟁이 뭐 체첸 분쟁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게 걱정되면 나토 확장을 환영해라. 그래서 나토에 가입을 하면 전쟁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이제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체첸 문제나 이런 거는 그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갈등 이런 게 아니고 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들이 와가지고 러시아 내에서 이제 약간 그 분리 독립운동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나토에 가입시켜가지고 다 정리를 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러시아가 그 푸틴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러시아도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이미 나토에 가입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1954년에 소련은 나토 가입을 신청을 했다. 그리고 그랬는데 왜 너네는 우리를 안 받아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푸틴이 작년엔가 그 얘기를 실제 한 게 있거든요. 뭐냐면 소련이 해체되면서 자기들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를 버렸고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서유럽이 자기들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네네네. 왜냐하면 체제 그렇지. 경쟁을 하던 건데 우리가 우리 졌어, 우리 자본주의로 갈게라고 하면 당연히 그럼 그래, 이제부터 너네 친구야. 우리 친구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는데 미국과 서유럽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토 가입을 계속 안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래 자기들에 속해 있던 그런 동유럽 국가들을 하나씩 흡수시켜버리고 그래서 러시아를 포위하는 그런 네. 모양새를 갖추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왜 쟤네들은 나를 친구로 안 받아주지? 나는 계속 친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혼란을 느꼈고 결국 푸틴 대통령이 뭐라고 정리했냐면 이건 결국 체제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건 지정학의 문제였다. 미국과 서유럽은 어차피 러시아를 무너뜨려서 자기들이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나랑 공존하고 친하게 지내고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네. 야, 이거 흥미롭네요. 나토의 본질적인 특성을 이때 이해했다는 거네요. 푸틴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서방 세계와 공존하고 화협하고 타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힘을 다 내려놨는데. 야, 이거 되게 흥미로운 얘기네요. 자, 네. 그다음에 북한 얘기도 있어요. 네, 북한 얘기도 있습니다. 네. 한번 대화록을 보시죠. 네. 그 불량 국가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이제 부시가 무슨 얘기했냐면 불량 국가 세 개의 불량 국가가 있는데 뭐 이란, 이라크, 북한 이런 나라들이 불량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푸틴이 그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불량 국가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푸틴은 북한이나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 그냥 불량 국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내가 북한에 간 건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그러니까 2001년이죠. 전년
2000년에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 소련과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그럼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라고 이제 미국이 의심을 하니까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고 미국 너네가 ABM 조약을 폐기하려고 하면서 그 핑계를 북한 핑계를 대지 않냐. 그래서 내가 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1998년에 북한이 그 광명성 1호라고 인공위성을 발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상 미국 본토를 북한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쏘려면 그만큼 로켓가 커야 되는데 그 로켓가 사실상 인공위성을 쏠 정도로 멀리 날아가면 그게 미국까지도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린 그러면 ABM 조약 폐기하고 이거 미사일 요격하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때문에 우리는 만드는 거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ABM 조약 폐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미국에 비해서 이 군사력, 국방력, 경제력 이런 게 다 뒤졌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미국과 경쟁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미국이 막 저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버리면 내가 계속 뒤처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그럼 내가 가서 북한 설득할게. 북한 뭐 미사일 쏘지 말라고 내가 할게. 라고 하고 가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때 당시에 러시아랑 북한이라고 정상회담을 하고 공동선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그 대화록에 넣었었는데, 예, 저 공동선언에 보면 그 ABM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ABM 저기서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1972년 요격 미사일 제한 조약 수정 계획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일부 국가들의 이른바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삼는 것. 이 얘기가 이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삼는 건데 아니다. 우리는 이게 누구를 위협하려고 한 게 아니라 평화적 성격이다. 즉 인공위성 쏘려고 만든 거다. 이 로켓은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이제 저 공동선언에 딱 넣은 거죠. 그래서 미국을 이제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마 저 내용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요구를 했겠죠. 이런 내용도 좀 넣어달라라고 했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한 얘기가 또 흥미로운데 그 저기 보면 나오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만난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번 봄에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방문했다. 그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1년이니까 한참 이제 6.15 공동선언하고 남북 분위기 좋을 때 아닙니까? 남북 분위기 좋을 때 부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야 북한 믿지 마. 나는 안 믿어. 난 안 믿으니까 너도 믿지 마.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방해했다라는 걸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시인을 했고 그러면서 한반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며 러시아와 미국이 그 문제에 협력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북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너네도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고 나랑 손잡고 북한을 더 압박해보자. 이런 설득을 한 과정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과정을 보면은 북러 관계가 이 당시에는 친밀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사회주의를 포기한 나라와 사회주의를 그렇죠. 지향하는 나라가 네. 이 당시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거의 뭐 배신자급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그렇죠. 텐데. 그렇죠. 자, 그런 관계였고 지금은 되게 완전히 전환된 네. 관계를 그러니까 유지하는 25년 거죠. 만에 완전히 이 관계가 바뀐 거예요. 이걸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국 얘기도 있습니다. 네, 중국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아닌데 이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 대화록 보시면 이제 부시가 러시아는 서구에 속한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사실 나토도 안 넣어주면서 자꾸 서구에 속한데.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푸틴 입장에서 너무 열받긴 하겠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워낙에 땅덩이가 넓어서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는데 사실 아시아가 면적은 더 넓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모스크바나 대도시들이 다 유럽 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정서적으로 자기들은 유럽 국가다라는 정서가 있대요. 네, 그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유럽 국가인데 또 서구에서는 러시아는 나토는 안 돼. 너네는 아시아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도 말로 할 때는 너네는 서구에 속하잖아. 네. 그리고 우리 50년 정도 지나면은 완전히 적도 아니야. 근데 중국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때 당시도 중국을 견제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계속 갈라놓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라는 걸 이때도 확인할 수가 있고 푸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로 뭐라고 막 대응하진 않아요. 그냥 뭐 중요한 얘기 한 것 같으니까 기록은 해놓겠다. 뭐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체첸 얘기 아까 잠깐 해주셨는데 이 체첸도 그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인가요? 독립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다시 합쳐져 버렸죠.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체첸 얘기가 지금은 체첸이 사실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은 독립 나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독립국으로? 아니죠. 아 러시아로 흡수돼 있나요? 네. 러시아 안에 여러 그 연방 공화국들이 있어요. 그 중에 네네. 하나예요. 체첸 공화국이. 네. 근데 이 체첸이 그때 당시에는 왜 중요했냐면은 푸틴이 갑자기 국내에서 급격한 인기를 갖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체첸 전쟁이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체첸이라는 곳 지역이 이제 남쪽 러시아 남쪽 국경에 있는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체첸도 야 그럼 우리도 독립하자라고 해서 1991년에 독립을 선언을 합니다. 네. 근데 여기가 약간 이제 러시아랑은 좀 다른 게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가 기본 기독교 국가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그 아랍인들 이슬람인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슬람 국가로 자기들은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체첸 독립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옐친 대통령이 저기에 우리 송유관이 지나가는데 저기 독립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뭐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들은 독립을 시켜줬는데 너네까지 독립하는 건 아니야. 우린 그거는 인정 못 하겠어라고 해서 이제 독립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독립할 거야라고 해서 결국은 1994년에 전쟁이 나는데 여기서 러시아가 완전히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면 소련 해체 이후에 러시아 군이 완전히 오합지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엘친도 사실 대통령으로서 사실 능력이 매우 무능했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밀어붙인 거예요. 야 우리가 숫자가 얼만데 밀어붙이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체첸 저기 뭐 산악 지역에 뭐 게릴라들이나 좀 있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완전히 개박살이 납니다. 네, 게릴라 있는 데랑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박살나서 1996년에 우리 항복 떠나겠다. 너네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러시아가 이제 떠나게 돼요. 이게 이제 대화록에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 푸틴 대화록 보면 1996년에 러시아 떠났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급진주의자들 그러니까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이웃 지방들을 공격했다. 이 얘기 이제 뭐냐면은 그렇게 하고 독립이 됐으면 자기들끼리 조용히 살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러시아도 이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 러시아를 쳐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기껏 휴전해가지고 정전해가지고 너네끼리 알아서 잘 살라고 놔뒀는데 왜 또 공격을 하느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1999년에 2차 체첸 전쟁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 이제 대화록에는 그 얘기가 있어요. 이슬람 급진주의 때문에 우리가 지금 되게 공경에 처했고 러시아는 이제 영향력이 매우 약해졌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했는데 새로운 친구들이 저를 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방에서 도와줄 줄 알았어요. 서방이나 우리나 이슬람 극단주의는 다 반대하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서방에서는 오히려 러시아를 공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부시 발언 딱 보면 체첸 문제입니다라고 해놓고 대규모 무력 사용과 소수자의 권리 침해는 끔찍한 일입니다. 저 얘기는 뭐예요? 러시아 너네가 왜 대규모로 막 무력을 들이밀고 소수자 그 체첸 소수자 권리를 침해하니? 너네 나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 입장은 미국의 입장은 몇 년 뒤에 이제 180도 바뀌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2차 체첸 전쟁이 발생을 했는데 발생하자마자 그 체첸 반군들이 화학 무기를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가 이제 그 그로즈니라는 곳이 수도인데 수도 전체를 완전 화학 물질로 오염을 시켜버립니다. 이게 이제 서방이 알려지면서 야 체첸 반군 좀 문제가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체첸 반군들이 사실 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러시아 포로들에 대해서 막 가혹행위 좀 거의 끔찍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정도로 가혹행위를 많이 했고 러시아인들에 대한 막 학살 이런 것들 많이 저질렀고 특히 2004년에 그 러시아 학교를 점령을 해가지고 수백 명의 어린 학생들을 막 그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벌이거든요. 그러면서 서방에서도 도저히 이건 변호를 못 해주겠는 거예요. 체첸 반군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러시아를 그동안 계속 비난하다가 체첸을 우리 편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입장을 바꾸고 서방도 더 이상 체첸 반군은 지원 못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저런 걸 보면은 이 뭐랄까요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무튼
이 러시아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지 않고 러시아 탓을 무조건 하고 저걸 가지고 또 무슨 얘기가 나냐면 언론 탄압을 했다 러시아가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체첸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이제 체첸 반군들이 좀 이런 잔인무도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러시아 군인들도 이 흥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쪽에서 이 교전이 되면서 약간 인권 침해나 전쟁 범죄 이런 게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론에 나오는 게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언론은 이걸 좀 자중을 시켰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저 봐라 러시아가 막 언론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고 가는 그런 문제들도 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일을 겪었는데 문제는 결국은 옐친은 전쟁에서 졌지만 푸틴은 전쟁 준비를 잘해가지고 이걸 이겼거든요. 그러면서 러시아 내에서 야 푸틴이 훨씬 낫네 이렇게 되면서 푸틴이 인기를 확 끌면서 높은 지지율을 받게 된 이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푸틴이 이렇게 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가 바로 초반에 이 체첸 전쟁의 승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문서를 통해서 2001년 정세를 다 읽고 있는데요. 자, 네. 이제 한 두 가지만 좀 네. 이제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란 얘기도 이란 한번 얘기는 좀 짚어보죠. 복잡한데 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하자면 우리가 이란 하면은 러시아나 이란이나 반미 국가니까 친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스라엘하고 뭐 미국에서 이란 공격했을 때 러시아가 다들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러시아가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같은 반미라고 해도 그 안에 내부 갈등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란 같은 경우는 그 이슬람 국가잖아요. 공산주의를 반대해요. 그래서 소련을 반대했어요. 소련은 작은 악마다 이렇게 있어요. 미국은 큰 악마고 소련은 작은 악마고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련 지금 이제 없어졌고 러시아로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친해진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란이 그 큰 산유국이잖아요. 네. 이란이 세계에서 아마 석유 생산량이 5위 안에 들어갈 거예요. 러시아도 세계 뭐 3위 안에 들어가는 석유 산유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반미라고 해도 이게 마냥 친하게만 지내는 문제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 이제 대화록에서 드러나는데 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총정리하는 발언이기도 한데 미국이 러시아를 서방 세계에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 이런 게 앞에서도 굉장히 보였는데 이후에 요 부분만 좀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그렇죠. 이 대화를 한번 직접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이제 부시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아, 저는 당신이 민주주의와 자유시장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강한 러시아는 우리 이익에 부합합니다. 러시아의 이익은 서구와 함께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서구처럼 법치, 기업가 정신, 언론의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당신 잘하고 있고 사회주의 이제 완전히 결별하고 자본주의 받아들이고 서구로 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 미국이 러시아를 어떻게든 편입하려고 했구나.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래도 절대 나토는 가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너네 이제 자본주의화가 돼야 돼라고 하면서도 우리와 동맹은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이 미국과 유럽의 자본이 러시아에 충분히 들어가가지고 너네 거 다 약탈할 수 있도록 다 개방해. 그렇죠,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친구가 될 수는 없어. 네. 하지만 다 뜯어갈 수 있도록 개방은 해라.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또 반면에 그럼 러시아는 어땠는가? 이때 당시만 해도 러시아가 되게 나라가 힘든 때였잖아요. 이제 막 그 사실상 무너진 해체되고. 나라를 이제 네. 다시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푸틴도 되게 어려웠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상당히 기대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니 전체적인 맥락을 봐도 지금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러시아가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지고 지금 내가 미국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라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런 발언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뭐 발언록 보면 이제 그 G7 회의에서 우리 부채 문제 해결해 주기로 하지 않았냐. 근데 왜 해결 안 해주냐. 폴란드도 해주고 이집트도 해주고 근데 왜 우리는 빚 청산 안 해줘? 네. 뭐 그런 거고. 야, 이 탈레반 이거 골치 아프다. 아프간하고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되게 이제 막 있었거든요. 탈레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클린턴한테 물어봤는데 얘는 대답을 안 해주냐 도대체. 이런 거 막 물어봐요. 네.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 관련해서도 아니 WTO 때 너네가 좀 도와주긴 했는데 유럽에서는 왜 우리 시장 자꾸
제대로 안 해줘. 너가 좀 힘이 있으니까 좀 힘 좀 써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걸 통해서 이때만 해도 러시아가 미국에 상당히 기대고 의존적이에요. 미국에, 의존을 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야, 그래서 2001년 1년 몇 년이랑 2008년이라고 그랬죠? 2005년, 2008년. 네. 그러니까 그 한 10년 동안은 푸틴이 미국에 의존해서 잘 지내보려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할 의지대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체제를 버린 거죠. 사회주의 체제를 바르고 자본주의 체제를 편입시켜 준다며 라고 해서 미국을 계속 만나는데 불구하고 이 대화록만 봐도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네, 맞을 것 같은 분위기가 막 물씬 풍기기도 하고. 10년 내내 맞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대등한 관계 그리고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대등한 관계를 만들지 않으면은 미국에 의존해서 살 수 없다라는 판단에 이르지 않았냐. 그렇죠. 그런 배경의 해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도에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2001년부터 노렸다라는 얘기만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흥미진진한 내용이네요. 이거 한번 원문 찾아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길게 했는데 아주 유익한 방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경환조석원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